자본주의하고 현금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재무제표상에 잡히는 그런 수익과 실제 현금이 들어오는 수익과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발생주의와 현금주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고 나머지 재무 비율에 대해서 우리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무제표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이제 아시죠? 뭐 증권 하시는 분들은 특히 이제 재무제표를 많이 보실 수도 있고, 이제 우리가 상식적으로도 재무제표를 많이 이해하고 있는데, 오늘은 우리가 그 상식적으로 이해했던 거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이렇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회계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우리 용어적으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 회계라는 말은 경영과 경제에서 사용하는 그런 용어로 어떤 기업의 어떤 유용한 경제적 정보를 이렇게 전달하는 정보 시스템, 이걸 갖다가 우리가 회계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회계에 그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그랬는데, 이 유용한 정보라는 것은 뭐냐면, 지난번은 사업계획서 볼 때 신용보증기관 은행에서는 내가 빌려준 돈을 어떻게 받을까, 이런 것들을 바로 이 재무제표를 통해서 내가 좀 더 판단하고 이런다 그랬는데, 그런 곳에서는 유용한 정보가 이 회사가 수익이 좀 더 안정적으로 나와서 내 돈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이런 걸 보는 것이 하나의 유용한 정보가 되겠죠. 또 투자자 입장에서는 내가 얼마나 이익을 얻을 수 있는가, 투자한 돈에 대해서 이익을 얻을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바로 이 회계 자료, 재무제표의 자료를 통해서 얻는다는 거죠. 아주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유용한 정보, 이런 것들을 전달하는 시스템, 이것이 바로 우리가 회계라고 얘기할 수 있고, 이 회계에 사용되어지는 그 보고서는 재무제표라고 해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등의 몇 가지를 갖다가 우리가 재무제표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무제표라는 것을 용어적으로 한번 이렇게 살펴보면 기업의 외부 정보, 또 이용자에게 기업의 살림살이 정보,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하나의 핵심 수단이고, 또 회계에 대한 기본 정보를 제공하는 그 여러 가지 표, 이걸 갖다 지표라고 이렇게 한다. 재무제표 그래가지고 한 가지 표가 아니고 여러 가지 표, 우리가 보통 한 5가지 정도를 가지고 재무제표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만은, 우리 창업에서의 어떤 추정 재무제표 할 때는 보통 3가지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재무제표의 종류를 보면 우리가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현금흐름표, 크게 우리 창업 기업에서 다루는 것들은 이 3가지입니다. 그래서 내용들을 보면 손익계산서는 물건을 얼마나 팔았고 그 중에 비용은 얼마로 썼는지, 그래서 수익은 얼마나 나는지 이거를 계산해서 보여주는 표가 바로 우리 손익계산서,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어느 기간 동안에 매출에 대해서 이익이 났나를 따지게 되죠. 그래서 뭐 우리가 한 달 동안에 손익이 어떻게 됐느냐 이렇게 따질 수도 있는 거고, 또 1년 동안에 손익이 어떻게 됐느냐 이걸 따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보통 하나의 재무제표로서 나오는 이 제표는 보통 사업기간 1년 단위, 보통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그런 사업기간 동안의 손익, 이걸 합해서 보여주는 표를 갖다가 바로 손익계산서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어떤 매출과 매입, 그리고 손익, 이 상태를 단기순이익, 다시 말해서 단기순이익 상태를 보여주는 표가 바로 손익계산서고요. 대차대조표라는 것은 기업의 재산 상태를 나타내는 겁니다. 기업의 재산 상태. 그래서 자산이 얼마고, 또 자본이 얼마고, 빌려온 돈이 얼마인가. 이걸 봤을 때 자산이 내가 커간다는 거는 분명히 회사가 가치가 커간다는 거는 사실이죠. 그렇지만은 그 가치를 늘려가는 데 있어서 이게 부채로 늘려가느냐, 자본으로 늘려가느냐, 이거는 차이가 있죠. 그죠? 그래서 이 세부적인 내용이 바로 이 대차대조표를 통해서 그 내용을 알 수 있는데, 이거는 어느 시점, 예를 들어서 1월 1일 내가 회사를 창업을 시작해서 시작하는 시점의 재무상태표, 대차대조표인데 지금 재무상태표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같은 의미예요.
시작할 때 재무제표가 대차대조표가 어떤지, 또 1년 후에 대차대조표가 어떤지 두 개를 비교합니다. 그럼 1년 동안에 자산의 증가분, 또 부채의 증가분, 자본의 증가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증가분을 보고 회사의 규모가 얼마나 커졌는지, 회사의 상태가 얼마나 좋아졌는지, 나빠졌는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죠.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자산 규모가 자꾸 커지긴 합니다만은 그 커지는 규모가 부채로 인해서 그것들이 커지면 부채에 대한 부담이 점점 회사가 가지고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나타내주는 표가 바로 대차대조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가 현금 흐름표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따가 발생주의와 현금주의에서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만은, 회사가 예를 들어서 어떤 물건을 갖다가 내가 물건을 이 집에다 팔기로 하고 물건을 납품을 했어요. 근데 현금은 대개 납품과 동시에 들어오는 경우도 때로는 있지만은 현금은 늦게 들어오는 경우가 꽤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카드만 써도 그렇죠. 카드만 써도 우리가 음식을 먹고 카드를 끊고 나면 사업자는 그 카드에 대한 대금을 한 달 후에 받습니다. 그렇지만은 회계상으로 매출은 언제로 보냐면 카드를 끊는 순간을 매출로 봅니다. 그래서 7월 달에 매출을 끊고 현금이 8월 달에 들어왔다. 그러면 현금이 들어오지 않았지만은 7월 달에 나한테 매출로 잡혀가지고 수익이 그만큼 더 발생한 걸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죠? 그렇지만 현금은 언제 들어와요? 8월 달에 들어와요. 8월 달에 한 달 후에. 그래서 이 매출과 현금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현금. 우리 회계상에서는. 다만 이제 우리가 간단하게 그 간이계산서 한다든가 현금 출납장 이런 거는 현금 베이스로 하게 되죠. 그래서 그거는 매출의 발생과 현금하고 동일하게 기장을 하지만은 우리 기업 회계에서는 매출은 발생주의를 따르기 때문에 언제 실제 매출이 일어났느냐 그리고 현금은 언제 들어왔느냐 이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날 때 이 현금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느냐 이걸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이 현금 흐름표라는 겁니다. 일단 현금 흐름표에 대해서 중요성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재무제표 세 가지를 한번 각각 자세히 보죠. 원래 이 재무제표는 손익계산서와 대처대조표 그리고 지금 현금 흐름표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그거 외에 자본변동표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요거는 한 기간이 적어도 지나서 이익금이 발생했을 때 그럴 때 나올 수 있는 장표이기 때문에 처음에 창업기업한테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라든가 자본 변동표 이런 거는 다루지 않고 이 세 가지 부분에서만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손익계산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정 기간 동안 1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 1년간 또는 우리가 때로는 이걸 뭐 한 달 동안에 손익 계산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회계 장표상에는 1년입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에 발생한 기업의 경영 성과를 나타내는 재무제표 그리고 이거는 이익 발생 정도라든가 손실 발생 정도 그리고 매출액, 판매 관리비 이런 것들을 1년 동안에 일어난 그 비용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것 중에 매출 총이익, 이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뺀 것이 매출 총이익이다. 이런 형태로 여러 가지의 이익 단계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익이 얼마나니 이렇게 그 기업의 이익이 얼마나 나느냐 이걸 묻는 거는 대부분 단기 순이익, 순이익인데 하나의 기간 동안에 1년의 기간 동안에 난 순이익이 얼마냐 보통 이런 거를 우리 얘기를 하죠. 그죠? 뭐 월간 순이익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지만은 그래서 이 이익 단계를 우리가 한번 이 손익계산서에서는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 이거 매출 총이익 이따가 서식이 한번 더 나옵니다만은 매출 총이익이라는 거는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뺀 것이 매출 총이익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리고 이 이익에서 이 이익이 매출 총이익이라고 앞에 매출이라는 것이 붙은 거는 순이익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매출상에만 일어나는
매출에 의해서만 일어나는 그런 총이익이다. 거기서 쭉 빼고 나서 나오는 것이 바로 맨 끝에 나오는 당기순이익이다. 이 당기순이익까지 가기는 여러 가지 비용들이 또 있습니다. 당기순이익까지 가기는. 그래서 첫 번째로 그 매출 총이익에서 판매 관리비라는 어떤 관리자의 비용이라든가 그 외에 원가에 속하지 않는 그런 비용 이런 것들이 이제 또 공제가 돼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공제가 된 것을 영업이익이라고 얘기를 하죠. 영업이익. 그래서 영업이익까지는 좌우지간 매출과 관련돼서 어떤 내가 하고자 하는 사업의 아이템 판매와 관련돼서 일어난 것이 이 영업이익이라고 보게 되고요. 실제 그리고 기업을 운영하다 보면 영업하고 관련된 수익이나 비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뭐죠? 차입금에 대한 이자. 이거는 영업하고는 관련이 없는 비용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영업 외 비용. 또 내가 혹시 돈을 빌려주고 뭐 길게든 단기든 빌려주고 그 이자를 받았다. 그럼 이런 것들은 영업의 수익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영업이익에서 영업의 비용이나 영업의 이익 이것들을 가감해서 한 것이 바로 이제 또 수익이 나타나는데 이것이 여기 세전손익이라고 했는데 정확하게는 경상이익입니다. 경상이익. 여기 지금 초기 기업은 이 전년도하고 연관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 내역이 없기 때문에 바로 세전이익으로 들어갔는데 경상이익 단계를 넘어뛰고 들어가서 세전이익 들어갔습니다. 영업의 손익 중에서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수익으로 잡힐 수 있는 것은 수입 임대료, 그 다음에 수입 이자 또는 할인료, 자비 이런 것들이 영업의 손익으로 들어갈 수 있고요. 영업의 비용으로는 지급 임차료라든가 지급 이자, 잡손실 이런 것들이 영업의 비용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무튼 그 경상이익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말씀드리고요. 영업의 손익에서 그 다음에 세전손익 여기 이제 사실 순이익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아직도 뭐냐면 이익이 났다면 세금을 내야 되죠. 모든 이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야 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금까지 내고 난 것이 바로 회사의 순수한 이익이다. 내가 저거를 처분할 수 있는 이익이라는 거죠.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는 사업자가 자기 수익으로 얻을 수 있는 수익 그게 바로 세금을 내고 난 후에 당기순이익 이게 그 이익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법인이라면 여기서 법인세를 내고 난 후에 그 이익이 순수히 당기순이익이 되는 거죠. 그죠? 이걸 먼저 말씀드릴게요. 손익계산서 됐습니다. 아까 이제 매출 총이익하고 쭉 말씀드렸는데 경상이익을 빠졌구나. 자, 이 손익계산서를 작성하는 전체 틀입니다. 모든 손익계산서는 이 틀을 다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증권회사에서 어떤 기업을 딱 쳤을 때 거기 손익계산서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나옵니다. 나오는데 전체적인 틀은 매출액 거기서 매출 원가를 빼면 매출 총이익이 나옵니다. 근데 이걸 우리가 왜 자꾸 이렇게 배우냐면 우리가 사업성 분석을 하면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 아이템이 수익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따져볼 때는 이 틀을 가지고 따져봐야지 진짜 이익이 나는지 안 나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냥 뭐 대충 눈 침작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은 그렇게 했을 때 내가 잘 세세하게 짚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누락시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실제로 한번 구체적으로 작성해보고 또 흐름 이런 것들을 한번 우리가 파악해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이런 틀을 가지고 이루어져 있고 또 우리가 사업을 하더라도 어떤 사업성의 비교 다른 그 기업과 우리 기업을 비교하려면 적어도 이런 표에 공통된 표에 의해서 서로 한번 비교를 해봐야지 내가 생각하는 아이템이 경쟁사라든가 어떤 관련 기업과의 어떤 수익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툴을 우리가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뺀 것들을 이제 매출 총이익이라고 이렇게 기재를 하고
거기에서 판매 및 일반 관리비 이것들을 뺀 것을 우리가 영업이익으로 분류하고 그 다음에 영업의 수익과 영업의 비용 빼고 나서 세전순이익을 산출하고 세전순이익에서 법인세를 빼고 난 것이 최종적으로 단기순이익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손익계산서는 이렇게 이제 보시고요. 자, 먼저 그래서 이 손익계산서에서 매출액을 우리가 산정해야 할 텐데 1년 동안 사업을 한 그런 사업체라면 매출액이 그냥 나올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아직 사업을 시작하지 않은 상태에서 손익계산서를 하는데 매출액을 산정해라. 매출액을 산정하기가 사실 어렵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그냥 통밥으로, 우리 쉬운 말로 통밥으로 얼마 정도 이게 될 거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지만은, 모든 것들이 좀 더 객관적이고, 좀 더 정확성 있는 근거에 의한 그런 산출을 하려면, 이 매출액을 산출하는 방법도 우리가 한번 잘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매출액은 결국 판매 수량 곱하기 판매 단가입니다. 그걸 두 개 곱하면 얼만큼 내가 단가를 얼마로 해서 얼만큼을 팔았을 때 매출액이 나온다. 그러니까 한 달 동안 판매 수량이라든지 1년 동안 판매 수량이라든지 한 달 동안 판매하면 한 달 동안의 매출액이 나오는 것이고 1년 동안의 판매 수량을 곱하면 1년 동안의 매출액이 나오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먼저 이 판매 단가는 내가 임의로 정할 수 있어요. 판매 단가는. 그죠? 옆집에서 경쟁업체가 10만 원을 받는데 나는 9만 원을 받을 수 있고 또 다르게 우리 제품이 우수한 차별성이 있기 때문에 10만 원보다 더해서 11만 원을 받을 수 있고 이거는 내가 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판매 단가는. 물론 이것도 이제 그 고객이 구매할 수 있는 단가가 얼마인가 이거는 이제 사실상 좀 조사를 해서 정해야 되겠지만 일단 판매 단가는 내가 정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판매 수량 이거는 내가 사는 게 아니잖아요. 고객이 와서 사가야 된다는 거죠. 그죠? 이거는 내가 그냥 임의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숫자가 안 되기 때문에 이 판매 수량을 우리가 먼저 추정할 수 있어야 되겠다. 이 판매 수량을 어떻게 추정하느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어떤 전체적인 시장에 수요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그런 흐름을 가지고 가는지 이런 통계적인 그런 관점에서 어떤 수요를 한번 우리가 예측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수요를 만약에 직접적으로 내가 카운트할 수 있는 그런 그 관계에 있다면 예를 들어서 내 점포가 여기 있는데 경쟁 점포가 그 인근에 있어요. 사람의 유동 흐름이 비슷하다. 이럴 때는 실제 그 경쟁 점포에 가서 들어가는 고객 수를 카운트해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죠? 그래서 그 점포에 있는 카운트한 인원이 예를 들어 하루에 100명이다. 그럼 그 100명의 그 들어가는 인구를 내 점포에다가 100을 다 적용할 것이냐 아니면 90%를 적용할 것이냐 이렇게 해서 실제 어떤 조사에 의해서 그런 것들을 할 수가 있죠. 그죠? 그런 방법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점유율로 우리가 그 수요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 상권 내에서 판매되는 그 판매량이 예를 들어서 5,000개다 이렇게 했을 때 내 목표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10%를 내가 점유하겠다. 10%를 점유하겠다. 우리 그 푸꾸밥솥이 많이 나오잖아요. 푸꾸 많이 쓰잖아요. 푸꾸밥솥이. 옛날 우리 일본제 코끼리밥솥을 많이 썼지만은 지금은 대부분 푸꾸밥솥을 씁니다. 말도 해주고 아주 재밌어요. 요즘 푸꾸밥솥. 근데 푸첸이라는 밥솥이 나왔어요. 푸첸. 네, 푸첸이 밥솥이 딱 나왔을 때 그러면 이 푸첸이라는 밥솥을 내놓으면서 우리는 판매가 얼마나 가능할 것인가. 그것이 이제 어떤 시장의 흐름을 우리가 봐서 예측하는 그런 방법도 있겠지만은 이 시장 점유율, 푸쿠가 점유하는 시장의 10% 정도를 내가 1차적으로 금년도에 내가 점유하는 숫자로 보겠다. 그래서 푸쿠 밥솥이 예를 들어서 10만 개를 팔고 있다. 한 달에 만 개를 판다. 이러면 그거의 10% 내가 1,000개는 팔 그런
점유율에 10% 해가지고 1000개를 팔아야 되겠다. 이런 내 목표. 그런 목표를 삼아서 점유율 가지고 판매 수량을 우리가 산출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 산출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제조라든가, 제조에 의해서, 공급에 의해서 나가는 것이라면, 생산 능력이 얼마나 되는가. 이걸 가지고, 판매 수량이 얼마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다만, 이 생산 능력을 가지고, 이 판매 수량을 따지는 것은, 수요보다, 공급보다 수요가 더 많을 때, 이럴 때는 생산 능력을 가지고 판매 수량을 우리가 추산해서 추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판매 수량은 어떤 비율로다가 내가 그거를 추정을 한다든가 실제 카운트를 해서 추정을 한다든가 어떤 생산 능력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판매 수량을 추정하든가 이렇게 판매 수량을 추정해서 판매를 단가를 곱해서 바로 이 매출액을 우리가 산정하게 됩니다. 뭐 이 내용은 앞에서 얘기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수요를 예측해가지고 그런 수요를 가지고 어떤 그 수치를 찾아낸다든가 아니면 실제 카운트 해보는 그런 방법도 있고요. 경쟁업체. 그 다음에 점유율 가지고 한다든가 생산 능력을 가지고 그 판매량을 추정하든가 해가지고 단가를 곱해서 매출액을 추정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매출액 다음에 매출 원가를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매출 원가. 이 매출 원가를 하는 것이 뭐 어떻게 보면 상품을 사다가 파는 경우는 그냥 사온 가격 이것이 바로 매입 원가로 해가지고 그냥 적용하면 어떻게 보면 개념상으로는 굉장히 쉬운데 회계적으로 정리하기에는 좀 더 복잡한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첫날 들어올 때 그 구입 가격하고 또 열흘 후에 들어올 때 구입 가격하고 다를 수가 있어요.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한 기간 동안에 복합적으로 해가지고 하나의 매입 어떤 매출 원가를 산출해내기 위해서는 바로 이와 같은 산식을 보통 적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매출 원가는 기초 상품 재고액 물론 사업을 처음 시작하는 경우에는 기초 상품 재고가 없겠죠. 그죠? 그렇지만 연속되는 그런 경우는 기초 상품 재고액 플러스 단기 상품 매입액, 단기에 매입한 금액, 그리고 거기서 기말 상품 재고액을 뺀 거, 이걸 갖다가 매출 원가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T 계정으로 이렇게 보면 기초 상품 재고액 이거는 우리가 보통 말하는 전월 2월이나 마찬가지죠. 전기 2월이고 단기에 상품 매입한액 그리고 요거는 나간 거죠. 매출 원가 그다음에 기말 상품 재고액 그래서 양쪽이 맞아야 되겠죠.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매출 원가의 산출은 사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매입 원가로 우리가 생각하면 쉽긴 한데 회계상에서는 기초 상품 재고액 플러스 단기 상품 매입액 그 다음에 거기서 기말 상품 재고액을 뺀 걸로 이렇게 우리가 산출한다라고 이해를 하시고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보통 말하기는 원가, 실제 어떤 제품을 생산하거나 구입하는 데 대한 원가, 그거는 보통 원가의 3요소라고 해가지고 제조비, 노무비, 경비 이 세 가지를 합한 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원가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제조비는 우리가 어떤 것을 생산할 때 어떤 최종 제품의 주요 부분을 구성하는 하나의 원재료가 있겠죠, 그죠? 그리고 어떤 그 보조적으로 소요되는 그런 물품, 이런 것들, 그리고 부분품의 어떤 소비액, 이런 것들이 하나의 제조비가 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런 핸드폰 케이스를 만든다고 생각했을 때, 제조한다고 생각했을 때, 이 플라스틱 제품을 만드는 거, 이런 것들이 하나의 주재료라고 한다면, 이 뚜껑에 해당되는 거, 이런 것들은 하나의 보조재료라고 볼 수 있죠. 이와 같이 주재료와 보조적으로 소요되는 이런 모든 재료들을 합한 거, 이런 것들이 바로 제조비가 될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제조하는 데 들어가는 어떤 시설 경비, 이런 것들도 같이 제조비에 속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제조에 속하는 노무비도 바로 제조에 있어서는 원가로 들어가게 됩니다. 원가. 판매에 소요되는 그런 인력 말고 판매에 소요되는 인력에 대한 비용은 판매비와 일반 관리비에 들어가는 거고요. 이 제조에 들어가는 그런 인건비 이거는 이 원가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제조에 관련되는 그런 그 노무비에 대한 급여, 상여금, 퇴직금 이런 종업원에 대한 보수 이런 것들은 원가에 속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경비로서 그 제조에 들어가는 이 제조비와 노무비에 속하지 않는 그런 비용들 이런 것들이 하나의 경비에 들어간다. 예를 들면 어떤 기계를 돌리는데 제조하기 위해서 기계를 돌리는 데들은 전기료라든가 가스료, 수도료, 감가상각비, 보험료 이런 것들이 모두 경비로서 원가에 속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매출 원가에는 이 제조비하고 노무비, 경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먼저 제조에 들어가는 그 제조 원가를 한번 좀 볼게요. 공장의 제조 활동과 관련된 비용, 판매 및 일반 관리가 아닌 그런 비용 이런 것들을 이제 말하는 거고 생산 직원과 관련된 복리후생비, 차량비 뭐 이런 것들이 바로 제조 원가로 들어간다. 일반적인 그 관리부서 비용은 판매비와 일반 관리비로 분류된다. 이렇게 보시게 되고요. 이 재료비를 이제 추정하는 것은 뭐 원재료 소요량에 대한 거, 원재료 재료비를 우리가 직접 생산 공장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원재료를 구입하고 그 원재료를 소요한 그런 비용이 바로 이 재료비가 될 수 있을 거고요. 외주 가공이 만약에 필요한 부분이라면 외주 가공에 소요되는 그런 비용 이것도 다 이 재료비에 포함이 됩니다. 때로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생산 공장에서 하지 않고 반제품을 들여다가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외주 가공비가 들어간다든가 이럴 때는 그것도 포함돼서 재료비에 해당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원재료 소요량 추정이 어려울 경우는 매출액 대비 원재료 비율로 이렇게 추정하는 그런 추정 방법도 있다라는 것들을 이해해 주시고요. 노무비는 뭐 여러분들이 뭐 우리가 급여를 주는 거니까 얼마에 내가 어떤 직원을 채용하겠다라면 뭐 그 급여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나오기 때문에 노무비는 뭐 크게 추정하는데 어려움이 없죠. 다만 이제 퇴직금이라든가 이런 것들, 복리후생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추정하는데 좀 결정을 해야 될 거고요. 내가 어떻게 복리후생비를 줄 건지 이런 것들을 이제 좀 결정해야 될 거고 몇 명의 인원을 고용할 건가 이런 것들을 설정하게 되면 이 노무비는 나타날 수 있겠죠. 퇴직금은 보통 1년에 1개월 분이 계속적으로 누적이 된다고 보면 됩니다. 대기업에서는 뭐 1점 몇 해가지고 해가 지날수록 그 비율이 다릅니다. 다 무조건 곱하기 1 이렇게 하진 않고요. 그렇지만 일반 소기업에서는 무조건 곱하기 1 해가지고 10년이면 곱하기 10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네. 제조 경비 중에서 제조비 이제 아까 그 재료비하고 그다음에 노무비, 그다음에 경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경비 중에서 제일 큰 것이 기계시설, 생산에 소요되는 기계시설에 대한 감가상각비 이게 가장 큽니다. 감가상각비는 여러분들 뭐 상식적으로 이게 다 아는 거지만 어떤 기계시설을 내가 구입했을 때 예를 들어서 한 5년 후에 이 기계를 못 쓰게 된다라고 우리가 추정하는 거죠. 그럴 때 5년 동안의 그 기계 비용을 나누어서 다시 5년 후에 구입할 수 있도록 충당금을 설정하는 그 비용을 갖다가 우리가 감가상각비라고 얘기하죠. 이 감가상각 기간을 설정하는 거는 기계 시설이라든가 설비에 따라서 각각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소모
소모력이 큰 것은 3년, 2년 이렇게 잡을 수도 있고요. 보통 5년 뭐 이렇게 잡기도 하죠. 그리고 큰 기계 시설 같은 경우는 10년 이렇게 그 기간이 잡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가상각비를 산출하는 금액은 또 어떤 비율로 설정하는 그런 방법이 있고 또 정액 5분의 1이면 5분의 1로 나눠서 예를 들어서 5년이면 60개월로 나누겠죠. 60개월로 나눠서 달마다 얼마씩 이 감가상각비를 처리하는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 중에서 보면 생산과 관련돼서 가장 그 비용이 많이 잡히는 것은 이 감가상각비다. 그것은 생산과 관련될 때 시설 비용, 생산에 드는 시설 비용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런 그 감가상각비가 가장 큰 비용으로 잡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감가상각비 추정을 위해서는 뭐 이런 그 기존에 구입한 그런 구축적인 기계 장치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그 향후 투자 계획, 예를 들어서 5년 후에 이런 것들을 못 쓴다고 보고 다 소모된다고 보고 다시 구입한다. 이런 향후 투자 계획과 상당히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감가상각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아까 그 감가상각률이라든가 이런 거는 말씀드렸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그 외에 이제 제조 경비로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이 바로 전력비, 수도 광열비, 소모품비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외에 제조비와 재료비와 노무비에 속하지 않는 제조에 관련된 모든 비용들 그것들을 제조 경비로 우리가 산정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제조원가 이것 외에는 이제 그 판매 관리비를 우리가 파악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이 표에서 보면 여기서 지금 매출 원가를 어떻게 산출하느냐 그것들이 바로 이제 우리가 제조비하고 이 노무비 비용 이런 것들을 봤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직접적으로 제조와 관계없는 판매와 관련되는 비용이 바로 판매 및 일반 관리비입니다. 이거는 이제 업종에 따라서 판매 및 일반 관리비의 어떤 그 비중치가 상당히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어떤 데는 영업과 관련되는 인력이 많은 그런 경우도 있고 도소매업 같은 경우는 더 그렇겠죠, 그죠? 서비스업이나 이런 경우는 그렇고 제조와 관련되는 기업 같은 아이템 같은 경우는 제조의 생산 인력이 많고 판매 일반 관리 쪽에는 그 인원이 적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이 적을 수가 있죠. 그렇지만 하여튼 또 판매 및 일반 관리비와 관련해서 영업에 관련되는 인력이 있다고 보면 거기에 대한 인건비,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 공유유생비 등의 이런 추정, 이 감가상각비 여기에 감가상각비는 이 제조와 관련되지 않은 그런 어떤 판매라든가 영업에 관련된 영업장의 어떤 에어컨이라든가 뭐 이런 거에 대한 감가상각비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이제 들어가는 거고요. 제조에 들어가는 그런 비용은 제조 비용에서 산정한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거는 이제 주로 광고 선전비, 판매 장려금, 또 마케팅 비용 이런 것들이 주로 이제 판매 관리비로 많이 이제 산정했겠죠. 그리고 이제 때로는 우리가 대손상각이라는 건 우리가 물건을 팔았는데 회수가 안 된다. 매출 채권이 회수가 안 될 때는 그거를 나중에 정리를 못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부실 채권으로 이렇게 관리를 하다가 못 받는 경우는 대손 처리를 하는 거죠. 손실 처리를 하는 겁니다. 이런 것도 하나의 비용으로 우리가 처리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그 운반비라든가 보험료 이런 것들도 우리가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판매 관리비까지 빼고 나면 바로 이제
영업이익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 단계에서 영업이익이 나오는데 이 영업이익이 실제 순이익이 아니기 때문에 영업 외에 영업에 또 어떤 비용이라든가 이익이 있는지 이걸 봐야 되는데 그게 바로 이제 이 영업의 비용입니다. 첫 번째 비용부터 먼저 우리가 볼까요? 영업의 비용은 지급이자, 지급 보증료, 그 다음에 사채를 발행한다 그러면 사채를 발행하는 데 드는 비용,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제 영업의 비용이 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어떤 자산의 평가 손실이라든가, 또 차손, 환과 관련돼 가지고 차손, 어떤 잡손실, 이런 것들이 영업의 비용, 직접 어떻게 보면 영업과 직접 관련되지 않는 그런 비용은 전체가 다 영업의 비용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기업이 이 영업의 비용에서는 기업이 보통 대출을 많이 쓰기 때문에 가장 많은 부분이 아마 이런 지급이자가 많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와 같이 그 지급이자라든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율이라든가 이런 걸 곱해가지고 기간을 곱하면 지급이자를 우리가 다 산정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런 것들을 산정해가지고 우리가 이 영업의 비용을 우리가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비용을 다 우리가 한번 고려를 하면서 또 그 소요자금이 얼마나 필요한가 이런 것도 한번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볼 수 있죠. 그 외에 만약에 또 있다면 어떤 수수료라든가 할인 이런 것들도 하나의 우리가 비용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업의 수익이라든가 영업의 비용 이런 것들이 다 빠지고 나면 그 다음에 세전순이익이 나오는 거고 세전순이익에서 이 법인세를 우리 일반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는 사업소득세죠. 사업소득세를 빼고 나면 바로 이 단기순이익이 나온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음 대차대조표에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차대조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정 시점, 대개 기말이죠, 기말. 일정 시점의 기업의 재무 상태를 나타내는 지표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차대조표는 크게 자산, 부채, 자본 세 가지의 상태를 나타내는데 이 자산의 내역은 바로 현금과 유동자산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자산의 내역이고 그 다음에 유동부채라든가 장단기 부채 이런 것들은 부채의 내용입니다. 이와 같이 자산과 부채, 자본의 내용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대차대조표입니다. 이 대차대조표의 구조를 보면 이것도 이제 하나의 T계정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부채와 자본 합한 것이 이 자산의 규모가 됩니다. 똑같이. 그래서 이 자산은 바로 부채와 자본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앞에서 본 이런 산식, 자산에서 부채를 빼는 것이 바로 자본이다. 라는 산식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요. 또 자본과 부채를 합한 것이 바로 자산이다. 라는 이런 산식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자산이 늘었다. 그러면 분명히 부채가 늘든가 자본이 늘든가 둘 중에 한 가지가 늘었기 때문에 자산이 느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자산이 늘는 건 좋은데 부채가 늘어서 자산이 늘었다. 이런 거는 그렇게 꼭 좋은 건 아니죠. 물론 부채가 느는 것이 꼭 기업에서 나쁜 건 아닙니다. 나쁜 건 아니지만 그냥 이렇게 봤을 때 자산이 늘어났는데 부채가 느는 것보다는 자본이 늘어가면서 자산이 느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이 자본이 늘었다는 거는 전기에 이익이 발생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익 잉여금을 일부는 소득 처리를 하지만 일부는 자본으로 편입시키는 그런 이익에 대한 처분을 하기 때문에 이 자본이 그래서 늘었다든가 아니면 또 투자가 더 들어와서 기업을 좋게 보고 투자가 더 들어와서 이 자본이 늘었다든가 이런 경우로 늘은 경우는 더 좋은 경우가 되겠죠.
자, 이 자산, 부채, 자본 크게 이 세 가지로 나눴는데 좀 더 나눠보면 이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이렇게 나눕니다. 전에는 우리가 비유동자산을 고정자산이라고 얘기했죠. 그죠? 유동성이 약하다라는 것이 바로 고정성이 크다라고 보기 때문에 고정자산 이렇게 얘기했는데 비유동자산이나 고정자산이나 똑같은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왜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이렇게 나누냐? 이 기업에서 유동성이 있는 것과 또 고정자금이 있는 것과 좀 그 운용상에 상당히 그 차이가 있습니다. 예, 지금 같은 경우 기업들이 대부분 보면 이 유동자금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금이 많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죠? 근데 이 유동자금이 많은 거는 우리 지금 그 부동산에 많이 투자하는 사람들을 하우스 푸어라고 얘기하는가요? 그렇죠. 네. 네. 이 부동산에 투자한 거는 우리가 고정자산에다 투자한 거예요. 그죠? 근데 고정자산에다 다 투자하면서 유동자금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죠? 집은 내가 10억을 갖고 있는데, 부동산을 갖고 있는데, 오늘 내 친구한테 밥 사줄 돈 10만 원이 없는 거예요. 그죠? 이와 같이 기업도 이 유동성이 없을 때는 어떤 시장의 빠른 변화에 대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대차대처표를 볼 때 유동성을 얼마나 갖고 있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여기서 이 유동성이라는 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현금, 예금 그리고 유동자산인데 이 유동자산이라는 것은 1년 안에 현금화할 수 있는 그런 자산을 갖다가 유동자산이라고 합니다. 내가 어떤 상품을 팔아서 외상 매출이 생겼는데 외상 매출이 1년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이런 자산인 경우는 유동자산으로 보지만은 뭐 한 2년 지나서 내가 받을 수 있는 거다. 이런 거는 비유동자산이죠. 내 자산이긴 하지만은 지금 하나의 어떤 내가 그걸 가치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활용할 수 없는 그런 자산이다. 그래서 비유동자산이라고 얘기합니다. 똑같이 부채도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를 분류합니다. 이걸 왜 그러냐면 유동부채는 내가 단기간에 갚아야 되는 부채예요. 그죠? 단기간에 예를 들어서 내가 10억을 갚아야 되는데 유동자산이 내가 10억이 없어요. 유동자산이 1억밖에 없다. 그러면 이 유동부채를 내가 처리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때 회사가 굉장히 어려움이 당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채도 역시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를 나누어서 우리가 관리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보통 이런 시설이라든가 생산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보통 3년 내지 5년, 10년 이렇게 장기입니다. 장기. 그래서 그런 그 시설은 대개 이런 비유동 자산으로 분류되는 만큼 그런 자산을 구입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돈을 빌릴 때도 이 유동부채로 빌리면 안 돼요. 비유동부채, 고정부채로 빌려서 적어도 3년, 5년 이렇게 장기의 어떤 그런 차입금으로 빌려야지 내가 5년, 10년 쓰는 그 시설을 갖다가 1년짜리 그런 그 융자로 빌린다든가 이럴 경우에 계속적으로 그 융자를 이어나가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을 우리가 봉착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 이렇게 분류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모든 재무제표가 이렇게 다 구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업의 어떤 재무제표를 보더라도 다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유동부채, 비유부채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자본에 속하는 사항 중에는 이 기본 자본금과 자본잉여금, 이 자본잉여금은 자본 쪽에서 어떤 잉여가 발생했지만은 최종적으로 자본금화 되지 않았지만은 자본에 속하는 그것이 바로 자본잉여금입니다. 그 다음에 손익상에서 이익이 생겨서 자본화로 편입하기 위해서 자본으로 분류되어 있는 이런 잉여금이 바로 이익잉여금. 그래서 여기서 자본금이 증가하는 이유 중에는 자본잉여금 또는 이익잉여금이 발생해서 자본이 증가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어떤 주식 발행이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투자를 받아서 자본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 부채는
회사가 어떤 회사채를 발행할 때, 사채를 발행할 때 이 부채가 증가할 수 있고, 새로 어떤 자금이 부족해서 은행에서 차입을 더 끌어왔을 때 이 부채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대차대표의 전체적인 구조를 우리가 봤고요. 조금 쉬었다가 또 들어볼게요.